바야흐로 50년 전 두 나라가 같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벽에 붙은 콘센트를 한번 보세요. 동그란 구멍이 두 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 될 콘센트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구멍 하나가 대한민국에는 매년 수천억 원의 보너스를 안겨주고 옆 나라 일본에게는 100조 원짜리 족사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73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110V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제안을 받았죠. 220V로 올리시겠습니까? 한국은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안 한다고 거부를 했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삼성과 LG라는 세계 가전제국을 건설했고 일본은 한때 세계 각국을 제패했던 소니와 파나소닉의 처참한 몰락.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어쩌다가 극명한 차이가 생긴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콘센트 구멍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학적 교훈 두 가지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뿜어져 나오는 힘. 그게 바로 전압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의 양이 전류죠. 만약 여러분들이 100m 떨어진 마당에 물을 줘야 하는데 수압이 약하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호스를 100m 끝까지 뽑으실 겁니다. 그래야 겨우 물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압이 세다면 짧은 호스 하나로도 저 멀리까지 콸콸 쏠 수 있습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110V는 수압이 약한 호스, 한국의 220V는 수압이 센 호스. 잠깐만요. 그럼 전압이 낮다는 건 호스가 짧다는 건데 부품값이 적게 들어서 오히려 경제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빠진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여기서 물리학의 잔인한 법칙이 등장합니다. 전력의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2배가 되면 손실은 4배가 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전압이 절반, 같은 전기를 보내려면 전류를 2배 흘려야 하고 손실은 4배가 발생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50년 동안 콘센트를 쓸 때마다 한국보다 4배나 많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안정성은요? 전압이 낮으면 좀 더 안전하잖아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커지고 큰 전류를 견디려면 전선이 더 굵어져야 합니다. 결국 구리 같은 부속품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믿었던 상식 110V가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말은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냈을까요? 1973년 한국의 1인 평균 국민소득이 약 10만 원 내외로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1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 사람들은 말했죠. 정부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 돈이면 공장을 몇 개나 지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당장 현실의 대한민국의 결정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산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국민들도 에어컨을 켤 거다. 대형 냉장고를 쓸 것이다. 그때 110V라는 좁은 골목길로는 그 엄청난 전기를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마치 아직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6차선 고속도로를 미리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 동원된 인원만 무려 75만 명. 한전 직원들이 방문한 가구 1753만 가구. 직원들이 공구 가방을 메고 전국의 문을 일일이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시나요? 오늘 전화 밖으로 왔습니다. 과연 환영을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멀쩡한 전구 잘 켜지는데 왜 귀찮게 해? 공짜로 바꿔준다면서 나중에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트랜스입니다. 220V를 110V로 낮춰주는 이 회색 덩어리. 국가는 전압을 올렸지만 집집마다 이 쇳덩어리를 달아야 했죠. 220V로 올린 전압을 110V로 다시 낮춰야 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기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견뎌야 했던 인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32년이나 걸렸다고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점진주의였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바꾸려면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조금씩 바꾸면 국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32년 후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바꾸지 않았을까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바로 경로 우전성입니다. 경로 우전성? 그게 뭔데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핸드폰에 타자기를 보세요. QWER 배열이죠? 사실 이건 오타가 굉장히 잘 나고 비효율적인 배열입니다. 타자기가 꼬이지 않고 오타를 줄이려고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씁니다. 왜냐고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요. 일본의 110V도 똑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서양 전기를 처음 도입하면서 미국식 110V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바꿀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45년 전후 복구 시기 최적의 타이밍, 1970년 한국과 같은 고민, 1990년 마지막 기회.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매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다 뜯어 고치려면 돈도 들고 시끄러우니 그냥 쓰던 거 쓰자.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1945년 예상 비용 10조 원, 1970년 예상 비용 30조 원, 1990년 예상 비용 50조 원, 2024년 예상 비용 무려 100조 원. 이건 마치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없지만 티켓값 15,000원이 아까워서 끝까지 고통받으며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110볼트로도 잘 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일본의 비극은 전함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동쪽의 도쿄는 50Hz 전기, 서쪽의 오사카는 60Hz 전기. 이건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쯤 오니까 갑자기 철길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승객들이 다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세상에 과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19세기 말 일본이 전기를 처음 들여올 때 도쿄는 독일제 발전기를 사왔고 오사카는 미국제 발전기를 사왔습니다. 독일제는 50Hz, 미국제는 60Hz. 100년이 넘도록 일본은 이걸 하나로 합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저냥 버텼지만 2011년 이 사건으로 인해 치명적인 약점이 전 세계에 폭로가 됐습니다. 바로 후쿠시마의 원전 가동이 멈춘 사건입니다. 원전이 멈추면 도쿄의 전기가 완전히 끊깁니다. 일본 대정전 위기.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옆 동네 오사카는 어땠을까요? 전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그럼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못 도와줬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서 전기를 바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쪽에는 전기가 넘쳐나는데도 동쪽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살아야 했습니다. 선진국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전력이 부족해 전기를 끊는 계획 정전이 실시되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고쳐졌겠죠? 그럼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주파수 통일 비용은 무려 100조 원. 일본 정부의 결정은 주파수 통일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포기하고 변환소나 조금 늘리는 펑크난 타이어에 지렁이만 끼워 넣는 조치만 하는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요? 전국 어디서나 220V, 60Hz 단 하나의 표준으로 흐릅니다. 자, 이제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 세계 1위, 파나소닉, 세계 2위, 샤프, 프리미엄 브랜드, 한국 기업들은 아직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삼성전자 세계 1위, LG전자 세계 2위, 소니와 파나소닉은 몰락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에도 110V의 저주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110V라는 아주 독특하고 좁은 시장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동물들처럼 섬 안에서만 살다가 밖으로 나오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삼성과 LG는 220V 기준으로 제품 하나를 잘 만듭니다. 약간의 조정만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고 단 한 번의 개발과 한 개의 공장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죠. 반면 일본 기업들의 전략은 비효율적입니다. 일본용 110V 제품 따로 개발하고 수출용 220V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하죠. 개발비 2배, 공장 2배, 관리비 2배가 듭니다. 당연히 경쟁력은 상실한 거죠. 게다가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모터가 핵심입니다. 모터는 전압이 높을수록 힘이 세고 효율이 좋습니다. 220V 한국 세탁기는 이불 빨래도 거뜬하게 빨 수 있죠. 하지만 110V의 일본 세탁기는 힘이 딸려서 빌빌거립니다. 그래도 일본 제품은 정밀하고 품질이 좋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소니 가전사업 철수했고 샤프는 대만 기업에 매각됐습니다. 도시바는 중국 기업이 인수됐고 파나소닉은 적자 누적입니다. 전자왕국 일본이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서 가전을 수입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50년 전 우리가 220V 고속도로를 깔 때 일본은 좁은 골목길을 유지하며 자만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전압 차이가 미래 산업까지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전기차 충전 220V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금방 충전이 됩니다. 완속 충전기도
설치도 간단하죠. 전기차 보급이 빨라집니다. 인프라가 넓어졌으니까요. 반면 일본에서 전기차 충전은 어떨까요? 110V로 충전? 하루가 넘게 걸립니다. 제대로 충전하려면 집 전체 전기공사가 필요하죠. 공사비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 보급이 느린 거죠.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받느냐입니다. 220V 기반의 한국은 전력 효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반면 110V의 일본은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대신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50년 전 콘센트 하나의 선택이 지금 AI 시대의 경쟁력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1970년대 한국이 왜 110V에서 220V로 전환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전압 하나 바꾸는데도 국가 인프라, 가정의 불편, 막대한 비용, 그리고 트랜스라는 임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비용과 저항을 동반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효율을 위해 220V를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멈추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과 미래를 위한 선택은 늘 불편한 현재를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불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전기처럼 지금의 안정 역시 과거 누군가의 불편과 선택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을 견디는 사람들 덕분에 결국 모두의 표준이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일본의 110V처럼 당장 편해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 나중에 큰 비용으로 돌아올 낡은 시스템이 또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